지금부터 분양사기 피해 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양사기 피해 방지 국회 전문가 토론회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양사기 피해 방지 국회 전문가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용민 의원실을 보좌관 박준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분양사기 피해 방지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양사기 피해 방지 국회 전문가 토론회에는 저희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실 예정이었으나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갑작스럽게 겹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이 현재 어려우셔서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대신 각 의원실에서 보좌진들을 파견해서 오늘 말씀 주시는 내용들을 다 듣고 이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참고를 해서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의 좌장이십니다. 김봉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자로 박휘영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자로 김한수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자로 이원호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토론자로 최승준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위원장이신 한동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회 각 지부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현주 의원실에서 황현실 비서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의원님한테 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이후부터는 좌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김봉수 교수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 분양 사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도 봤고요, 또 여기 토론회 자료도 봤는데 정말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뉴스를 보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고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회 전문가 토론회가 소중한 계기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또 그리고 입법 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의 양문석 사무국장님께서 이 분양사기 피해 방지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축물 분양법, 도시개발법, 아마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해당 조항별로 저희들이 아마 개정 입법을 지난 6월달에 아마 대회의실 토론부터 시작해 저희들 걸어왔습니다. 아마 아시고들 계실 거고요. 저는 연합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피해 수분양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난하게 겪어왔던 어떤 고통들이라든가 생활에서의 배어든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로만 해당 법률 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 건분법하고 이제 개인채무자 보호법 지금도 아마 분양자들 다 가압류가 아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건분법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4년 전에 남양주에 조성이 된 1000실 이상의 중대형 복합물에서 벌어지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때도 지금 그 건설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로 시공이 4년 전에 됐고요. 2020년 7월 달에 2,600억 정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마 브릿지 론으로 급히
입에 조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주단은 당연히 현대 계열사인 현대차투자증권이 메인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조인이 된 신탁사와 시행사가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신탁사는 아마 검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고요. 시행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아마 오너 리스크로 오너분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이런 지금 정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주단에서는 어떻든 간에 신탁사는 국내 굴지의 양대 부동산 신탁사라서 자금 조달 능력을 믿고 아마 조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사는 경기도 일원에서 이미 내놓은 하자 리스크로 계속 물망에 오르내리는 어떤 그런 부실한 다산 지금 DNC라는 다인건설 100% 지분의 자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아마 조인이 됐는지는 저희도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대주단에서는 이 부분들을 아마 어느 정도 상쇄를 하기 위해서 현대 힐스테이트라는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브랜드 파워로 신용 보강을 하고 아마 저금리 대출까지 할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는 그 조건을 가지고 완판 분양이 아마 지상 최대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분양 사기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고스란히 드러났고요. 구체적으로 거기는 거의 나대지나 다름없는 지역에 그 대형 복합물이 들어서면서 자체적으로 직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아마 영화관이라든가 대형마트라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분양 사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영화관은 듣도 보도 못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지금까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실제 지난 여름에 입주자들 사전 점검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된 이후로도 안 돼 있었고 3, 4개월의 지난 시점 작년 11월,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서야 급히 이 영화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이것도 형사고소가 들어가니까 급하게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같고요. 그 과정에서 위탁 운영 방식이라든가 계약 조건, 계약 기간 전혀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 1층의 대형마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장 그 복합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간 시설이었는데 불구하게 되고 주치입구 자체가 탑차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층고가 낮게 설계되어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입고 출고 하역하기 위한 이런 그 하역장이라든가 창고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양 사기라 하면 제가 법상에서 다 꿰뚫고 읽지는 못합니다만 자본법상에서도 투자 사기하고 분양 사기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타인에게 들은 정보를 제3자에게 흘려줘서 그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람잡이식으로 그렇게 분양사기 대형업체가 그렇게 자행했습니다마는 바람잡이식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유도해도 이 부분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분양사기에 대한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상의 강력한 투자 사기로 보는 법처럼 현재 근본법이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고 개발사, 시공사, 건설사 위주의 어떤 그 논리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라는 측면에서 법률 조항에 대해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관청에 남양주시에 이 건물 자체가 저희들은 그냥 관행적인 부실 시공에서 빚어지는 어떤 하자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불완전했다. 그리고 완전 이거는 비적격 상품으로 반품 대상의 불량 건축물이라는 부분들은 저희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고 있고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 점검이 끝나고 나서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줄줄이 불연제, 방청제, 방수작업, 외벽 마감제, 소방시설, 환기시설, 취약 여러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건별로 적시를 해가지고 관청에 넣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수억시간에 듣고 있지 못하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퉁쳐서 건법법 위반으로 고발은 남양주에서 하긴 했는데 이것도 지금 3, 4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이지만 실효적인 후속 조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정적인 사후 대응하고 이거를 밝히기 위한 것보다도 원천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관련 법들이 좀 더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근본법으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저도 지금 겪고 있고 저희 수분양자들 피해 소송 당사자들이 전부 다 겪고 있습니다만은 앞뒤 사전 예고도 없이 전부 다 해당 건축물이 아니고 기타 자산, 거주지, 주택에 전부 다 전면적으로 그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분양자금을 보호하게 되고 우리를 수분양자들 우선 자금을 관리해야 될 이 신탁사가 직접 신탁사 명의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계약을 해제를 하고 채무부조연제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일방적인 가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 재정이 다 동결되고
파탄 지경에 간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씀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소송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도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압박에 못 이겨 가지고 그냥 등기 치겠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미 해당 건축물은 담보가치 하락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받지도 못하고요. 다른 자산을 담보로 그걸 막고자 해도 그것 또한 가압류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심리적인 압박을 떠나서 이렇게 된다면은 신탁서가 앞장선 이 가압류 때문에 전반적인 저희 소송 자체를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조정이 돼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보호법에서도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이 분양계획 해야 소송이라든가 채무부존재 다툼 쟁송 중인 이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이런 부당한 가압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법적인 이런 근거라든가 어떤 상식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압류에 따르는 부분들, 그래서 원천적인 상환 불능에 따라서 경제적인 고립 상태에 빠지는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재현, 악연,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참여에 해당 조항들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실효성 있게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어차피 정말로 제대로 된 논의라든가 진짜 뒤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인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질 거라고 보게 되고요. 향후에 실효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어느 정도는 정말 현실성 있게 셋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이제 부동산 관련 그 사기 사건 또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 그 법률 규정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처벌을 하고 싶어도 일반적인 처벌 조항에 이것이 들어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제까지 이제 이 피해 유형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각각의 유형별로 좀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사업과 관련된 어떤 과장 광고, 또 허위 광고, 또 그리고 이 시공과 관련된 부실 시공, 또 때때로는 이제 뭐 부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재를 뭐 더 안 좋은 걸 쓴다든지 뭐 이런 일들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상당히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뭐 그 구체적인 어떤 법규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변호사님들께서 토론을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양문석 그 지금 연합 사무국장님께서는 좀 조금 이제 다른 또 일정이 또 있으셔서 잠시 좀 빨리 또 이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양 위원장님께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하시거나 뭐 하실 분이 계시면은 없습니까? 그러면 양 위원장님 파트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이죠. 죄송합니다. 양문석 사무국장님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곧바로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파트너 변호사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지난 6월 16일 저희 대국민 토론회 할 때도 몇 가지 상세하게 다인 사건과 관련해서 현행 그 선분양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건축물 분양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정보를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현행 건축물 분양법의 개정 요청안 등을 좀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료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저번에 대국민 토론회 할 때 제가 정리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조금 이제 몇 가지 요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걸 왜 개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어떤 자산의 큰 축은 한쪽은 이제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 상품이고 한쪽은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이나 이제 주식과 같은 것들은 자본시장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축인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너무 과거의 제도에 매여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제 선분양 제도를 예전부터 개발 시대부터 해왔고 그 선분양 제도에 맞는 그 제도를 시스템을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왔으며 일부 뭐 개정안도 나오고 땜빵식의 어떤 뭐 시행규칙 시행령들도 들어와 있지만 어떤 뭐 전면적인 보수 작업이나 개정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저희가 부동산 시장 뭐 수요자 입장이든 부동산을 이용하는 입장이든지 간에 건축물 분양을 받을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리스크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로 인해서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수억, 수십억 원에 되는 자산을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기본적인 문제 의식 하에서 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건축물 부동산 관련 그 건축물 분양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만 산업집적법이나 주택법이나 뭐 등등 여러 산적해 있지만 그런 개별적인 법률들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좀 다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정사항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건축물 분양법 제2조 제3호에는 분양 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요건과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 요건을 둘 다 갖춰야 분양 사업자가 되고 분양 사업자가 되어야 건축물 분양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건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분양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반대편 상대방이 되는 수분양자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적용 범위 자체, 인적 범위 자체에서 그런 어떤 허점이나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좀 상쇄시키고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분양 사업자에는 단순히 건축주라는 얘기를 빼고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로 개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벗어나는 분양 사업자라 하더라도 따로 법정 책임을 부여를 해서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법정 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간에 어떤 게 더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입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매도인 겸 공급자이지만 건축주가 아니기에 분양사업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건축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신탁사가 건축주가 아니고 그 시행사 내지 그냥 시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시행사가 건축주가 되고 이제 신탁업자가 별개로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신탁사가 뭐 자금을 잘못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도 책임을 물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양사업자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2항 관련해서는 제3조 제2항의 이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물 분양법이 여러 건축물에 대한 분양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하는 반면에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를 보면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이 건축물 분양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산업집적법이라는 별개의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28조의 상가 5에 보면 딱 한 조항이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하지 말라. 그럴 때는 뭐 처벌한다. 뭐 이런 내용 정도만 있고 세부적으로 분양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 분양법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분양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그 한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산업집적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분양법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불충분한 입법이고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산업집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건축물 분양법에 있는 분양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아니면 산업집적법 자체에 건축물 분양법에 있는 여러 가지 분양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22년부터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4가지 건물들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비주택 4대장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에 대한 규제, 뭐 세제 규제, 금융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투자 수요 내지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뛰어간 곳이 결국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 그다음에 그 분양형 호텔 4가지가로 많이 갔고 지금 현재 문제가 수분양자들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마곡에 있는 르베스트인가 그것 때문에 뭐 이거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분양계약서에 넣어라 이런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땜빵식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하기에는 조금 지금 저희가 준비하기에는 좀 힘이 붙이는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제4조 선분양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분양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분양이라 하면 착공 신고 후에 분양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분양의 반대 개념은 후분양인데 그거는 사용 승인, 준공이 나고 나서 분양을 개시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분양 제도는 현재 대부분 선분양입니다. 그리고 선분양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비, 사업 자금을 50% 이상을 다 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 분양 시장은 사실 수분양자들의 돈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내고 많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실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4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수분양자들 보호 제도를 건축물 분양법이 두고 있냐면 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 2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을 신탁사와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그러니까 토지와 장차 지어질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다음 사용 수익에 대해서 신탁사로 하여금 관리 감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대리사무계약 신탁사와 시행사와 체결하는 대리사무계약을 통해서 분양 대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행사가 함부로 분양 대금을 쓰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함부로 딴 데다 팔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지금 기존의 틀인데 이 기존의 틀 자체도 굉장히 허점이 많고 그 기존의 2틀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수분양자 보호에 있어서 그것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인건설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식산업센터 내지 섹션 오피스 등등등 여러 가지 건축물에서도 그 문제들이 요즘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 계약의 내용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정해야 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을 때 그것에 나고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로 하는 규정까지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신탁계약하고 대리사무계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지기도 어렵고 공급계약서에 들어가면 계약의 구성력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이것을 어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대리사무계약과 신탁계약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국토교통부나 뭐 대통령령을 통해서 계속 보충은 하고 있지만 그건 땜빵식에 그친다고 보이고 전면적으로 기본적인 틀부터 새로 좀 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신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가로 1번 신탁사 시행사의 정보 공개 의무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제가 진행하는 다인건설 사태입니다. 네, 다인건설 사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번에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탁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대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양대금을 시행사, 시공사에게 지출을 할 때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한정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행 법입니다. 그런데 분양관리 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굉장히 방만하게 이걸 운영합니다. 뭐 심지어 제가 본 사례로는 같은 호실에 분양 수수료가 최대 2번밖에 못 나가는데 같은 호실에 대해서 분양 수수료가 중복해서 9번까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7번은 사실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제대로 영수증 체크도 안 함으로 인해서 거듭해서 중복 지출을 한 것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쌓이고 쌓여서 어떤 한 현장은 600억 원이나 되는 분양 대금이 줄줄줄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사 자금이 없어서 공사 중단이 되고 공사 준공 예정일로부터 입주 예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동안 아직도 공사가 중단돼서 사람들은 입주도 못하고 계속 중도금 대출이자만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신탁사가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지 시행사가 그리고 그 분양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선분양 제도 자체가 수분양자들의 돈이 거의 60% 이상 들고 대부분 뭐 신탁사나 시행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아닐 때는 그 조금 더 이제 방만하게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직접 이해관계자인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견제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견제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제로서는 중요한 내용, 자금 집행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중요한 그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자본시장법을 참고를 해보면 이거는 그 자본시장법의 수분양자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에게도 정보 공개 의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 공시를 하고 어떤 그 이슈가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수시 공시를 하도록 그 정보 공개 의무 조항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체결 권유 당시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한 상품 요지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약관규제법이나 그걸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약관규제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분양대행사가 있지만 분양대행사의 대행사, 대대대행사 등등이 실제로 상품 내용과 전혀 다르게 상품을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결국 그것들이 문제가 돼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결국 분쟁이 발생하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설명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상품 요지서를 정리해서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해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아예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끔 만드는 효과도 저희가 그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뭐 자본시장법에도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뭐 법 체계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3항 건분법상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건분법상 시정명령, 보고 및 감독, 조사 및 감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분양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허가관청이 시정명령이나 보고감독, 조사,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도 사실 많을 뿐더러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나 뭐 강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가장 큰 이해관계자이자 피해자인 수분양자들이 이를 요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 수분양자들이 이런 권한 행사를 요구하더라도 발동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 구제가 늦어지고 정말 일들이 커졌을 때 그때서야 겨우 조사하는 신용 정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미 자료도 없고 시행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 구제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관리감독 규정을 수분양자들 10분의 1 이상이 조사 및 감독을 요구했을 때 허가관청 등이 조사 및 감독하고 적절한 처분을 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들을 통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지게 그리고 국민의 견제 수단이 제대로 발동할 수 있게끔 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양가로 사항입니다. 요것도 요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정산이 되지 않을 때 시행사가 부도되거나 해서 정산이 되지 않을 때 정산 의무랑 정산 절차를 두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될 경우 대부분의 대리사무계약이나 신탁계약에 보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는 그 절차나 발의를 하는 것은 수분양자를 제외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대주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로 급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을 한 대주단 같은 경우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따박따박 내고 만약에 안 냈을 때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 강제 집행하면 그만이고 그리고 진짜 PF 대출을 했던 대주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산을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때만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행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부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정산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태에 책임이 있는 주체는 또 정산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도 뭐 시행사나 대주단이나 신탁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탁사 같은 경우는 관리만 맡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것을 뭐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사실 못 느낍니다. 그러면 그럴 때 가장 큰 이해관계자이자 피해자인 수분양자가 이 절차를 요구를 했을 때 그 절차가 당장 발동이 되고 정산까지 이루도록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됐을 때는 정산을 하도록 대리사무계약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의 권리와 그다음에 시행사 등 사업 주체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토교통부 시행규칙만을 통해서는 할 수 없고 법률에 그 세부적인 규정과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건분법에 이러한 정산 의무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이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내지 아니면 분양 보증에 있어서의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뭐 시행사인 조합을 결성을 하고 그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정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정산이 만약에 그렇고 추가적으로 시행사를 바꿔서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그들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정산 절차를 새롭게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정안에 두거나 아니면 분양 보증처럼 분양 대금 환급을 몇 분의 몇 이상이 요구했을 때 무조건 신탁사가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 사용 승인까지 계속 사업을 이어가도록 신탁사로 하여금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면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오늘 이후에 있을 그 개정안 검토나 정리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5항입니다. 신탁사의 잘못으로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다인건설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가 자기 돈 아니라고 분양대금을 방만하게 지출을 하는 바람에 수분양자가 자기는 뭐 공사 중단되고 그 건축물을 제때 받지도 못하고 계속
이자만 납부하고 있고 파산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럴 때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신탁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걸로 보이고 그러면 수분양자들의 어떤 피해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형사 책임까지 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 규정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가로 3번입니다. 건축물 분양법의 대상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분법과 그 건분법 시행령에 보면 그 사용 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전 이거 입주 점검인가요? 입주 점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만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비주택 사대장 같은 경우도 사전 점검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적용 범위에 빠져 있지만 지산센터도 이 범위에 넣을 수 있게끔 건축물 분양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산업집적법에 다른 규정을 둬서 지산센터 같은 경우도 사전 점검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분양자가 그 실제로 내가 분양 광고나 분양 계약 내용에 맞는 부동산을 공급받았는지 확인도 못하고 사용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나는 잔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건축물 공급 의무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제대로 보장을 하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점검 의무 대상 건물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추가로 이런 점이 더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특히 그 이제 피해 단체 쪽에서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신설 사항에서요. 네. 그 양가로 4번에 보면 네. 그 6개월 이상 공사 중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지상가도 짓는 거 보니까 한 2년이면 더 짓는 것 같더라고요. 2년 정도. 네. 근데 6개월 하게 되면 조금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을 줄 수는 없나요? 공사 중단됐을 때. 아니 그 공사 중단 여기서 얘기하는 공사 중단은 예. 이제 입주 예정일로부터 네. 6개월 동안 공사가 재개가 돼서 준공까지 나지 않은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서 멈춰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행사가 부도나거나 해서 건물이 완전 지어지지도 않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거나 해서 수분양자가 제대로 자기가 분양계약상 정한 어떤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구제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전제로 그 상황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수분양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분양이 만약에 원래 200세대라고 하면 예. 분양이 100세대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 3분의 2라고 하면은 전체가 다 이게 동의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과반수가 그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나요? 예, 그것은 조정하기 왜냐면 조정하기 우리가 나름인데 제가 3분의 1을 둔 것은 현재 그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분양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분양법에 선분양을 하기 위해선 대리사무계약을 내지 신탁계약을 하거나 또는 분양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보증보다는 시행사나 신탁사가 신탁계약이나 대리사무계약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탁계약이나 대리사무계약을 택합니다. 그리고 분양보증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시행사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더 힘들고 번거롭고 까다롭긴 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는 더 좋거든요. 분양보증은 그리고 주택법상에도 있는 분양보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양보증에 보면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그 분양보증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차용을 해서 3분의 2라고 둔 것이지
뭐 요 그 지금 3분의 2든 뭐 4분의 3이든 뭐 5분의 2든 뭐 5분의 3이든 네.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음성 같은 경우도 네, 스타플렉스를 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시행사 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송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3분의 2로 하게 되면은 만약 이런 거를 주장할 때 조금 그 힘들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더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몇 분의 몇 정도가 뭐 적정한? 최소한 과반수라도 해야 과반수? 조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예. 저 지금 그 신설 사항이 그 2번 보면 예. 되게 이게 좀 요즘에 굉장히 그 시행사들이나 그 대행사들이 설명 의무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방법론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다양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설명이 그 미치는 이제 범주가 있잖아요. 굉장히 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기둥이 한 전용 면적 10평 정도 네. 되는 곳에 기둥이 이제 앞뒤로 굉장히 크게 이제 기둥이 정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 의무를 할 때 뭐 어떤 도면의 어떤 표시 뭐 이런 정도 뭐 네모 모양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요즘에 이제 그런 뭐 판례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지금 상대방이 시행사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면 네. 아파트하고 상업시설에 대한 모델하우스를 같이 두게 되는데 네, 그 모델하우스에 이제 주거 모델하우스는 한 일주일 정도 뭐 열흘 정도 열면서 굉장히 그 인파가 엄청나게 몰리는 상황에서 그 모델하우스 그 모형도 자체를 그냥 하나의 설명의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교부를 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걸로 해서 그런 그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부와 설명이 지금 이제 그 교부 의무는 그 원 분양계약서와 그 분명히 부속 서류 이제 상품 요지 설명서들은 다 각자 있을 거잖아요, 각각. 네,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분양주들이 받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사례는 별로 없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설명 의무와 그 교부 의무가 굉장히 좀 네.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좀 사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자통법이나 네. 이런 데 보면 어떠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부적인 규칙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뭐 설명해야 된다라는 게 내규같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건축물 분양법에 적용이 되는 건축물별로 그 분양 시에 어떤 사항을 설명해야 될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담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상가 기둥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8일 날 개정이 돼서 그 분양 계약서 내용의 그 층에 해당되는 평면도를 그 분양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 공용 부분에 대한 평면도죠.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판례가 나오거나 문제가 되는 현장들은 그런 현장들입니다. 2020년 1월 8일 이전에 했던 거.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분양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땜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거 하나씩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어떤 내용을 분양 계약서에 넣을지 그리고 상품 요지서에 각 그 건축물별로 어떠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넣을지를 정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뭐 분양 계약의 효력을 해약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뭐 행정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이제 네, 부족해가지고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기둥이 이제 있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반드시 꼭 평면도로 해야만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그 매장 그러니까 이제
그 점포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다든지 이렇게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약간 입체 도면을 첨부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개정안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예, 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예,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또 우리 김한수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법무부의 우면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네. 도시개발법 개정 요청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랑 이제 개정 요구 방향 이거에 대해서 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보시면 뭐 문제점이 있고 개정 요구 방향성이 있지만 결국에 이것을 요약을 하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소수의 이권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다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이 조합원들은 이것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고 이미 문제가 한참 불거진 이후에 알게 됐는데 그때서는 이미 대응이 늦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조금 그 규정이 좀 미비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조합원의 알 권리와 참여 보장.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겨보시면 지금 도시개발법이랑 동법 시행령에 이게 조합원들이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조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 내용이 계속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아무래도 유사 법안인 도시정비법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도시정비법에 비해서도 굉장히 조금 미비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조금 문제시 공론화할 수 있는 게 총회를 개최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뭐 조합원 명부조차 조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또 법원에 조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개인정보법에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조합원 명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 같은 것을 두어서라도 조합원이 조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총회를 열어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이루어져서 대응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정비사업 정보몽땅 같은 홈페이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해서 분기별 회계 보고서나 또 제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현재 사업 진행 상황, 그 다음에 자금 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채비지 매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나중에 이게 문제시 됐을 때 어떤 책임 소재나 왜 이렇게 못하셨는지 계획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현재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소재 부분이 좀 명확히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3항입니다. 대의원의 권한 축소인데요. 현재 도시개발법의 권한을 보시면 이제 다음 쪽을 보시면 시행령이죠. 시행령의 제36조 제3항에 보면 몇몇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전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에서 예를 들면 총회에서 뭐 정관 변경이라든지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해산, 완전 정말 핵심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물론 입법 취지가 총회는 조합원들의 다수가 좀 모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회 소집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빠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대의원회가 이렇게 조금 구성을 해서 좀 빠른 사업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합니다. 이거는 또 제가 또 말씀드리다시피 도시정비법과 비교해도 도시정비법은 이게 좀 보시겠지만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도록 많은 조금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대의원회에서 건들 수 없도록 좀 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니까 소수의 대의원이 이 사업의 진행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 대의원들은 사실 조합에서 어떤 급여를 받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이 선뜻
대의원을 하기가 어렵고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된 업종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큰 이권에 관련된 자들이 또 뭐 이제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 업무 대행사가 큰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합 지분을 사서 거기에 뭐 마치 스파이 마냥 이런 대의원을 하게끔 만든다든지 해서 조합의 사업 방향을 대의원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부분은 도시정비법과 조금 키높이를 맞출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부분이 열려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결정이 잘못돼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중단돼서 돌아가는 것보다 총회를 거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권한을 개괄주의에서 열기주의로 전환을 해서 대의원의 권한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총회가 현재도 대부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총회가 반드시 출석도 있지만 요새는 서면이나 전자투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좀 이런 대의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나타나는 폐해를 좀 없앨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조합원의 자격 및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자격 강화. 조합 임원이 지금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파산 선고, 피성년 후견인 이런 것도 미성년자 이런 것들로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열려 있습니다. 개발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소수의 이권을 위해서 계속 도시개발 사업이 조금 소위 말해서 산으로 가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반드시 배제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로 법으로 좀 제정을 해서, 물론 이게 정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미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개발 조합에서 누가 이런 정관을 개정을 하고 만들겠습니까? 다 반대를 할 거고 이미 그 이후에 늦었다고 생각하고 법으로 또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들의 자격 조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법에 조합 임원 자격을 유추 적용해 보면 정비구역 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요건을 갖춘 자로 공유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들의 자격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 제한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궤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 제14조 1항은 조합원을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토지 소유자면 이제 조합원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 토지 쪼개기를 해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를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쪼개기를 편법을 사용해서 토지 쪼개기를 해서 이제 조합원이 되고 나면 이 조합원 수가 많게 되니까 이들이 이제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총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들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1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의 소유를 많이 하고 있거나 좀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경비 부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1일 1표이기 때문에 쪼개기를 해가지고 정말 작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로 여기도 한 표, 저기도 한 표지만 정작 이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분들은 계속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되게
조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방어를 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방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39조 제2항 같은 것을 준용을 해서 어떤 토지 쪼개기 이런 편법적인 토지 쪼개기 등을 막아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게 가능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일정 부분 면적 이상에 되는 부분은 어쨌든 비용을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결권을 반드시 한 표로 조합원 1인당 1표를 한 표로 제한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방가로 4항입니다. 승인권자의 관리 감독 의무 강화 및 실효성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도시개발법 제74조 1항 여기 규정되어 있는 걸 보시면 관리 감독 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지정권자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제 그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관리 감독 기구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74조 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제 관리 감독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근데 이 경우는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의 어쨌든 총괄적인 관리 감독 기구는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경우보다 민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어떤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이나 배임, 또 뇌물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하여서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좀 직권으로 좀 개입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반드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관리 감독 기구가 없다 보니까 조합장의 어떤 이런 횡령, 배임, 뇌물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조합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총회를 열어서 해임을 하고 또 선임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또 그 이미 조합장의 권한이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합장이나 대의원들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쉽사리 해임을 하고 누군가를 새로 선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또 옹호를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비용은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좀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는 필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가로 5항인데요.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시 사업의 제자리 걸음 방지. 네.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4항은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변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실시 계획에 계획된 구역 이외의 지역, 뭐 예를 들면 당초 사업 범위보다 뭐 10% 정도 이상 추가하는 경우는 허가권자가 이를 좀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추가 지역이 편입되면 사실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은 물론 조합원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조합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어쨌든 간에 경제적 좀 이득을 봐야 되는 경우인데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변경을 진행할 수 없도록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제 계속 제가 하는 얘기가 같은 궤에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게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조합도 지금 이런 경우로 인해서 지금 개발 사업이 멈춰져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의원이나 임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나 시행 대행사의 뭐 어떤 관련된 자들이나 뭐 토지 쪼개기를 통해서 어떤 편법적으로 들어간 자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순간에 사업 진행의 방향을 자기나 또 시행 대행사, 시공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갑자기 토지를 뭐 편입하자, 개발 계획을 바꾸자라고 계속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소수권자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것도 일종의 편법입니다. 누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계획을 무위로 돌려서 시간을 끌게 되면 결국에는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은 떨어져 나갈 거고 그 권리를 시행사나 시공 대행사들이 뭐 권한을 획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존에 진행해왔던 것을 다시 처음으로 무위로 돌려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이 아니라 신규로 시작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반드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개정 방향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하나의 궤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고 그 방향을 위해서 조금 법이나 시행령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일어나는 사업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와 계시지만 뭐 오송역세권 개발 조합회의 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예. 이제 이 경우들이 이제 소수의 이권을 위해서 사업 방향이 계속 틀어지게 되고 그다음 대의원들도 다수가 이제 장악을 해서 뭐 대의원회도 저가 참석을 해본 경험도 있고 뭐 총회도 가봤지만 굉장히 뭐 이게 대의원 회인지 무슨 싸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이분들은 완전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뭘 위해서 이럴까 저는 처음에 의아했는데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던지면서 막고 있고 사업을 틀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몸소 느껴서 뭐 이런 방향을 좀 생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뭐 말씀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지금 이게 그 수용 사업 중에 도시개발법은 이제 수용 사업이 있고 이제 환지 사업이 있는데 환지 사업은 보통 거의 대부분 민간 이제 환지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민간 환지 사업 중에서 그 주를 환지 사업의 그 채비지를 이루는 중 하나가 이제 공동주택 용지들이 이렇게 네.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공동주택 용지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법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도시개발법은 도시정비법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준용만 된다라는 준용 규정만 들어가도 사실 도시정비법에서는 확실하게 그 법을 잘 적용을 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민간 환지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정비 사업도 굉장히 무너지는 기본 틀이 무너지는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준용 규정이 없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준용 규정을 따르지 않는 어지간하면 안 따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지자체 관리 감독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이게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을 충분히 준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사단법이 민법의 사단법까지 같이 준용을 하면서 도시정비법을 그 준용하지 않아서 정비법과 개발 사업이 같이 혼합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사업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지 이거는 꼭 이 준용이라는 그 결정적인 그 문구 하나가 그 사업에 어쨌든 정말 360도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지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도시정비법을 그 도시개발법이 정 안 된다면 정비법에 준용할 수 있는 준용 규정이 꼭 저는 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준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꼭 명문화 꼭 시켜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환지 관련된 부분도 도시농비법이랑 어쨌든 좀 해서 내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예. 그 지금 그러면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뭐 대장동 뭐 이런 것도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인가요? 네, 수용 근데 그건 수용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예. 여기 도시 오송역세권은 이제 환지 방식이고 예, 거기는 예. 이제 방식이 좀 다른 방식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틀려서 그런 모양이죠. 예, 그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도시개발법도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보통 분들이 예. 근데 하여튼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도시개발 사업들하고 이렇게 저도 조금 이제 찾아봤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그 택지 개발 사업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긴 지금 이제 도시 정비법하고 주로 했는데 택지 개발 사업은 이제 좀 공적인 규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는데 이 도시 개발 사업이 조금 그런 게 별로 많이 피해 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그 복마전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입법을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실질적으로 또 우리 그 피해자분들께서는 개인적인 그 고민은 이 뒤에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가압류라든지 이 또 뭐 금융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원호 변호사님으로부터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입법안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양주 사는 이원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해야 될 주제는 지금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관련 이제 입법의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배치가 전체적인 좀 내용을 좀 정리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좀 사회적 문제나 이런 필요성은 우리 양문석 사무국장님이 잘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이제 발표하실 개인 채무자 보호와 관련해서 가압류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 또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저는 아무튼 뭐 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짚어보는 정리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이어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분양계약 해제 소송하고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신탁사랄지 시행사에서 자금력을 앞세워서 가압류를 할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이런 파생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뭐 대출도 힘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임차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자력이 없어지면 당연히 임차인은 뭐 분양사기나 뭐 이제 전세사기 이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른 일반 가압류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요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자만 이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데서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분양 사기 피해자가 뭐 소송 중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분양 사기로 인해서 형사 고소 계속 중인 사람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가압류의 대상도 그 분양 목적물 외에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 그 가압류를 하는 거를 제한하는 거 좀 이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 이제 그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인 수분양자 경제적 불이익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분양계약 해제 소송 과정에서 가처분, 가압류, 대출한도 축소 등 수분양자가 처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실 신탁사, 미적격 시행사, 대기업 시공사의 관행적 커넥션과 자본력에 의한 수분양자들의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개정 입법이 요망된다. 그리고 시행사와 신탁사 간 담보 신탁 등 대리 사무 의무 계약을 포함한 정보 공개, 허위 과장 분양 공고 여지 차단, 신탁사 과실 운영 리스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여.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변호사로서 이렇게 실무를 해보면 사실은 이게 수분양자가 뭐 신탁사나 시행사를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이 뭐 그 설명 요지서를 뭐 교부한다는 걸할지 그 다음에 소송 당사자로서 그냥 관리 신탁 회사 또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로 해서 이제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랄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수분양자 피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이 가압류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인 뭐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에 한해서 그 대상자의 그 분양 대상 목적물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한다면 그 아무래도 우리 수분양자들이 좀 더 이렇게 보호를 더 충실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잠깐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가압류로 인한 피해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뭐 만약 이 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참 좋겠는데 예, 예. 혹시 이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무튼 이 부분은 뭐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무튼 이 입법자가 이런 부분을 그 수분양 자연에서만 이렇게 이제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입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내용도 보면 신탁사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하는 가압류 행위를 금지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예, 예. 실제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들은 살짝 뒤로 숨고 예, 예.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하고 시공사가 대의변제를 했으므로 그에 따른 구상금 청구를 하고 예, 예. 그리고 구상금 청구와 더불어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약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인데 예, 예. 이걸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보니까 뭐 개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진짜 예, 느끼지만 예, 예.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지금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제 우리 그 변호사님이 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그 건축자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만 이제 분양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건축주로서 이 부분만 없애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상은 그 관리 신탁의 경우에 대부분 이제 그 신탁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꼭 이 조합원 계약서나 이제 이런 데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사라든가 시공사는 그 분양 계약의 주체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자력도 없고 그래서 신탁사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약 관련 분쟁 그 소송 주체로만 넣는다 하더라도 아무튼 우리 수분양자 보호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예. 이 부분을 시행사, 그러니까 신탁이나 금융기관뿐만 아니고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던 관계자, 그러니까는 그 회사들은 이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이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이게 규정을 해야지만이 실효적인 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 개발 주체 내에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들의 이익 집단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계약에 자기가 계약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나 할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여기 뭐 국회의원 뭐 비서관님, 보좌관님 많이 계시니까 좀 잘 좀 전달해 주십시오. 네. 그거 관련해서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압류를 당하는 건 그 중도금 대출로 인해서 그게 뭐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도금 대출이자.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정산을 빨리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뭐 어쨌든 가압류 문제도 정산 절차나 뭐 방법 내에서 가압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끔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그렇죠. 계속 시간을 끌거든요. 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지쳐서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시간만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시공사나 시행사들한테 우리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당연히 안 주지만은 저희가 시청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를 좀 달라라고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묵살되거든요. 지금 시청에서도 묵살되고 뭐 모든 그 관계 기관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건설사, 시행사 이쪽들하고 다 이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한 통속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사람 몰려가서 뭐 잠깐 시위한다 그래서 뭐 이게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간은 저희 편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은 돈이 많은 자들의 편입니다. 그게 너무나 부당하다는 거고 그게 진짜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런 사안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결국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뭔가 이제 이 공사라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분양자들이 잔금 지급을 이제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신탁사는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서도 아무 책임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그 뭐랄까 하나의 주체인데 그냥 제3자처럼 우리는 그냥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야 가압류한다 이렇게 되는 게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을 뭐 무조건 뭐 신탁사 가압류 못한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약간 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입법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으면 사실 가압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가 왜 벌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탁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를 놓고서 어떤 그 경계선을 잘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수분양자들한테 유리하게 입법을 하려고 하면은 입법이 좌절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상당히 신중하게 설득력 있게 잘 설정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요. 계속해서 개인 채무자 보호법 뭐 약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최승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최승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토론 순서인데요. 사실은 이래서 마지막에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앞전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질의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차장님께서도 이렇게 이미 언급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토론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가가 이런 주장을 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양사랑 뭐 대주랑 이제 수분양자가 이렇게 있다면 누가 제일 보호 가치가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제일 나쁜 놈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주 같은 경우는 그 본인들이 취득하는 이윤에 비해서 테이크하는 리스크가 전혀 없고 시행사도 이제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상 자력이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윤은 제일 조금 가져가는 어떤 수익 구조 안에서 부담은 제일 크게 지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럼 제일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이윤을 리스크 없이 제일 많이 취득하는 사람이 일단은 제일 나쁜 사람이다라고 뭐 도덕적으로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분양자들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노후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하해서
이 임대 수익으로 이제 노년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뭐 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고, 대규모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간혹 있겠으나 크게 많지는 않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대규모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분양 사기를 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양 사기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대주도 알고 분양자도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러한 정보들을 수분양자들한테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든 완판만 시키면 되고, 그런 완판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사기적 어떤 상행위가 성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단 모델하우스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3억짜리 하나 분양 받으면 뭐 수익률 뭐 연 몇 프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사실 하이마트에서 냉장고를 사도 그렇게는 안 사요. 뭘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 들어가서 뭐 사은품 좀 받으시고 뭐 중도금 대출 빠방하게 된다니까 일단 계약서에 날인하고 오시는데, 운 좋으신 분들은 분양률이 좋아서 분양자랑 그냥 합의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페널티 없이. 근데 운이 나쁘신 분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까지 이제 받아서 이제 이자만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이 수분양자들이 왜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나. 사실 뭐 다 같이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었냐 이러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거기에 개입된 게 어떤 사기적 상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수분양자들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걸 검토했고 아까 앞서서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입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할 때는 적어도 입법의 필요성까지는 어떻게 좀 제가 아까 이제 법률가로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좀 헷갈리는 게, 그냥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여기 계신 입법기관에서 그래도 고개는 필요성에 대해서 고개는 끄덕일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가압류 부분은 뭐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당한 가압류든 어쨌든 한번 가압류가 걸리고 나면 이걸 풀어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압류 이해봐야 이제 가압류 재판부 가면, 그래서 본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본안 소송 보고 결정하시죠. 내가 지금 가압류 풀러 갔는데 법원에서는 본안 보고 판단하자고 하면 제가 가압류를 왜 풀어요 지금?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가압류를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뭐 지금은 이제 최소한의 소명만으로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신탁사든 대주든 뭐 시행사든 그러한 소명 자체가 어렵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너무나 쉽게 걸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입법보다는 법원에서 어떤 그런 소명들이나 이제 본안 과정들을 통해 이제 가압류를 해제할 필요, 집행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더더욱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입법적인 좀 논의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중도금 대출 이거 소송에서 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안 갚으면은 나 신불자 된다고 막 저기서 으름장 넣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게 문의를 많이 하시고, 아까도 이제 질의하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송이라는 거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고, 그런 길고 지루한 싸움에서 유리한 사람은 어쨌든 몸집이 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압류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똥 밟았다라고 생각해서 무리해서라도 어떻게든 중도금 다 갚고 잔금 납부해서 소유권을 일단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폭탄 돌리기를 이제 시도하시는 거죠. 나 말고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피해자들한테 이거를 환가 처분해서 투하자분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계속 연쇄적으로 결국 이 사회의 제일 끝단에 가 있는 사람이 최후의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보다도 정보가 더 없는 사람이 아마 그 피해자가 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연쇄적인 문제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론 이제 그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건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정이 돼서 이런 가압류에 대한 논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참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절박하다. 뭐 이런 주장은 좀 토론회 통해서 좀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것도 지금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취지 자체는 저희 진짜 분양 사기를 위해서 이제 제정된 그런 법률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특정 이제 조항을 뭐 개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개정하면 그래도 우리도 숟가락 하나는 좀 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4호에 이런 조항을 좀 넣어본 거고 그다음에 이 조항에 반해서 가압류 등 압류 등 했을 때 좀 형사처벌까지 하자.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고 다만 제 이런 뭐 개정안에 대한 논의보다도 우리가 어떤 지금 마음가짐을 갖고 좀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지 뭐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 보좌관님들 와 계시지만 좀 의원님께 좀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일반법이니까 이게 또 우리 분양 관련된 그 채무에 딱 이렇게 특정되어 있는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이제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계속 중일 때 만약에 일반 재산 가압류를 금지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그 해당 그 분양 대상 건물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채권자는 뭐 아무 그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입법을 시도를 하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실상은 이제 장래 네. 발생할 소위 등에 대해서 예, 예. 뭐 이게 법적으로 또 타당한 주장인지 모르겠으나 예, 예. 장래 발생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뭐 가압류 뭐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생각해 채권 가압류를 예. 요 해당 이제 관련된 분양권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혹시 등기됐다면 이제 그 물건에 예. 대해서만 가압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해당 목적물에 이제 이 담보를 그러니까 이제 한정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신탁사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셈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실 공사를 하면은 담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건 상당히 이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을 때 이제 분양권 등을 이제 채권 가압류하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가를 한다거나 이런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예 분양권 등기 제도를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런 그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논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분양권 등기 제도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아직 이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뭐 담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에서도 좀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사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분양권을 뭐 전매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저는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 뭐 꼭 등기부 아니더라도 분양권 등록부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 같은 그런 것만 만들더라도 뭔가
여기에다가 이제 담보권을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약간 전공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혹시 뭐 다른 그 의견 있으시면은 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금 그럼 이번에 개인 금융 채권에 관한 법률 이 시행법에 그게 이제 뭐 가압류라는 어떤 내용으로 표기는 되지 않았잖아요. 가압류라는 거가 일반 저희가 이제 이 가압류는 단독행위로 채권자가 금전의 만족을 목적으로 보전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압류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분한 판결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압류라는 단독행위 자체가 그 실질적인 어떤 피해까지 피해 교란을 지금 그 일으키고 막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쨌든 수분양자들이나 피해자들을 더 가중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지금 거의 중도금 대출 관련된 부분으로 거의 구상금 관련으로 사실 이 준공 후의 잔금 시점에 1차적으로 구상금 채권을 먼저 이제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채권을 또 별개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잔금 시점에는 준공이 거의 난 시점이죠. 난 시점인데 이 상태에서 어떤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별개의 분양물이라는 별개의 물건 부동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보는 거는 이 구상금이라는 개인 채권으로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분양물건이라는 어떤 그 존재로 놓고 갈 것이 아니라 구상금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 그 본안 판결까지 가는 이제 상대방이 서로 있는 어떤 싸움 부분을 가압류라는 단독행위 채권을 하나 가지고서는 그냥 신청해가지고 집어넣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하면은 가압류는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도 보전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압류라는 거 너무 쉽게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치기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기도 치고요. 그럼 가압류라는 제도를 좀 더 궁극적으로 좀 더 차단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거를 차단을 못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피해자 어떤 구제 대책은 당연히 저는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압류가 단순히 넣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꼭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채무 부존재나 어떤 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수분양자들이 구상금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을 하는 중에 가압류로 다른 재산을 어쨌든 그 채권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마치 보전행위로 어떤 채권을 확정시키는 것 같은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면 이 피해는 저는 이건 이 법의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어떤 판사님께서 가압류를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운영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가압류라는 거는 이제 피보전 권리하고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좀 엄격하게 심사를 안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라고 이제 어느 판사님이 계속 이제 까다롭게 이제 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른 법원에 가서 가압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관할 법원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압류 사건들이 그러니까 뭐 목적물 소재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또 본안 또 제기하면은 또 그쪽 법원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관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판사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다른 법원의 업무만 늘어나는 그런 또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법률가들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제 저도 한 논문을 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아예 이런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이제 등록부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가압류나 뭐 담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거기에서 하도록. 이제 분쟁 중인 건물에 대해서 뭐 압류하거나 담보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 이익 조정에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해보게 됩니다. 또 뭐 다른 말씀 없으신가요?
저기 우리 저 박 부사님한테 예. 아까 처음에 사용 승인 전 수분양자의 사전 점검 의무 대상 있잖아요. 이게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공이 건물이 다 지어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군청에 알아보니까 따로 그 감리분들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전 점검 의미를 좀 이거는 지식산업센터는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좀 강력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어져 있고 들어가 보면은 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이번에 준공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분양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건물 다 끝나는 때까지도. 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그 부분 관련해서 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LH에서 주택 매입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 건물이 이제 인도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품질 검사를 5번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한번 품질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LH가 이제 건축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 LH가 자기가 건축주다 보니까 강자잖아요. 이 사람은요. 강자다 보니까 최소한 자기가 인도받을 때까지 엄격하게 5번에 걸쳐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업에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결국 우리 거는 그런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하시면서 그거를 좀 준용해 가지고 저희도 좀 기준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법률 상담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보니까 이제 이 뭔가 이제 그 공사 또는 뭐 이제 그 주변 도로 확보라는 이런 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준공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그 계약서에 보니까 입주하고 잔금 납부를 동시행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입주는 그 뭐 임시 사용 승인이나 뭐 동별 사용 승인 받으면 입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을 내놓으라고 이제 청구를 당하게 되고 그 계약에 따르면 또 청구를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행 법규로 해서 좀 이제 그렇게 완전한 그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할 때 일부는 이제 보류할 수 있게끔 이게 하는 이제 법규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게 조금 있어요. 하위 법령에. 그런데 그 오피스텔 같은 게 주택이 아닌 뭐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규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입법에서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입법 청원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해서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저희가 4시까지 이제 이 장소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또 정리 시간도 조금 필요하고 하니까 오늘 뭐 다른 또 질문이나 또 코멘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플로어에서 질문 또는 또 다른 말씀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우선 토론회 좌장으로 고생해 주신 우리 김봉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양사기 피해 방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6일 날 분양사기 피해 방지 입법을 위한 대국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는 피해 사례를 위주로 발제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거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오늘 분양사기 피해 방지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이원주 의원실과 함께 입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적용을 시키도록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입법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입법 회의 같은 거를 가질 때 그때 또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